영상을 시작하시기 전 지금 사진 속 지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지도는 전 세계의 문자 기원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각 지역이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지요. 자세히 보시면 한반도만 유일하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 파란색은 한국이 독창적으로 자체 문자를 발명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갈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중국의 갑골 문자를 기반으로 각기 다른 문자 체계를 발전시켜 온 곳들입니다. 이처럼 한반도가 독창적으로 고유의 문자를 만들어낸 유일한 지역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한글의 독창성과 대단함이 드러납니다. 이런 이야기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윤이라고 하며 현재 미국에서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사업의 핵심은 한글을 세계에 알리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최근 K-팝, K-드라마 등 한류의 세계적인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글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저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글을 더 널리 알려보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의견부터 말을 해볼까 합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그런 분들이 별로 없을지 모르나 제가 이민을 오기 전 어린 시절부터 학창 시절에는 한자 숭배 사상이 대단했어요. 지금처럼 디지털 시대가 아닌 아날로그 시대에는 신문이 정보의 줄을 이루고 있었죠. 당연히 어릴 적 신문을 볼 때마다 한자를 많이 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이야 한국에서 한자가 그리 자주 사용되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자가 신문을 도배하다시피 했지요. 한글은 단지 곁다리처럼 여기저기 끼어 있을 뿐 중요한 정보들은 죄다 한자로 채워져 있었죠. 당시엔 신문을 읽는 사람이 한자를 많이 아는 사람, 즉 학식이 높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신문을 통해 어려운 한자를 자연스럽게 익히며 학문적 소양을 쌓으라고 권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 부모님 지인의 추천으로 한국의 유명한 고서점에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서점은 한자와 고문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이른바 학문을 즐기는 지식인들로 북적였고 대부분 중장년층의 교수와 연구자들이 주된 손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저는 손님들이 자신의 명함을 건넬 때 그 명함에 새겨진 한자와 특이한 직함들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름이나 직위 대신 박학군이나 지성인과 같은 글자가 새겨진 명함을 건네며 마치 나는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느낌을 주려는 의도가 엿보였죠. 한 번은 명함을 받으며 이 문자는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상대방은 코웃음을 치며 이걸 모른다니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었어요. 대화 중에도 계속해서 고사성어를 섞어 말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고상하고 학문적 지식을 많이 갖췄는지 은근히 과시하는 그 태도가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그분들에게 한자와 고문은 단순한 지식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나는 남들과 다른 수준의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수단처럼 보였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자 숭배 사상에 얽힌 고리타분한 지적 허영과 우월주의가 어떻게 현실에서 나타나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나이 많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한자를 많이 알아야 진정한 지식인이 된다라는 생각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끔 어르신들은 대화에서도 어려운 한자 성어를 일부러 섞어 쓰는 경우가 있었고 한자를 모르는 세대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지식이 곧 권위라는 고정관념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그 모습들은 보며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한국 고유의 글자인 한글을 두고 굳이 복잡하고 익히기 어려운 한자로 지면을 가득 채우려 하는지 의문이었죠. 당시 한국에서 일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주고받던 명함 역시 대부분 한자로 채워져 있었어요. 회사 이름부터 개인의 이력, 심지어는 이름까지 한자로 써 있는 명함을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 역시 한자를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모든 글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한자 명함을 받으면 명함 주인의 이름이 때로는 알기 어려웠어요.
어려운 한자 단어로 인해 명암을 보고 가끔 물어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상대방의 이상한 눈빛과 은근한 무시의 느낌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자가 많이 들어간 명암이 곧 학식과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처럼 여겨졌던 시기였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흔하게 퍼져 있었고 특히 지식인들 층에서는 한자를 잘 알아야 유식하고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이상한 관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글을 쓸 때도 한자를 섞어 써야 격식 있고 지적인 느낌이 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던 것이죠. 명함과 신문, 그리고 일상적인 글에서도 한자가 빠짐없이 등장하는 현상은 마치 한글을 단순한 소통의 도구로 여기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했어요. 아마도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 중에 한자를 숭배하는 분들은 제 글을 보고 또 분개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자의 음과 뜻을 알아야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입에 거품을 무시는 분들이 분명 있겠지요. 지금도 예식장에 가면 축 결혼을 한자로 쓰시는 나이 지긋한 분들을 보곤 합니다. 저는 그 표현보다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말인가요? 세계 언어학자들조차도 한글을 극찬하는데 정작 한국의 나이 드신 지식인들은 여전히 한자 숭배 사상이 강하고 한자를 더 고귀한 글자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글에 대해서 돌아가 보면 우선 한글이 왜 특별하다고 이야기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독일 에센 대학의 플로리안 쿨마스 교수님은 한글을 최상의 문자라 극찬한 바 있어요. 그는 독일 다임러 벤츠 파운데이션의 초청 강연에서 언어와 문자는 엄밀히 구분되지만 이 둘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한글은 최고의 문자라며 한글이 지닌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세종대왕이 15세기에 창제한 이 문자는 한국이 거의 100%에 가까운 문맹 퇴치율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것이 그 비결이라고 하며 한글을 인정했지요. 유럽 학자들은 한국인들이 한글을 당연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잘 모른다고 하며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언어적 문화적 사치를 누린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는 약 7,000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하지만 각 언어의 독립된 문자까지 포함한 국가는 매우 드뭅니다. 사실상 17개의 문자 계열만이 존재하며 그중 창제자가 알려진 유일한 문자가 바로 한글입니다. 유럽과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알파벳이나 한자를 사용하지만 한국은 독립적으로 창제된 한글과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독자성 덕분에 한글은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최근 들어 많은 언어학자들은 인류 문명이 진화하고 세계가 통합될수록 언어는 다를지라도 공용 문자는 한글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한글은 인간의 지성과 논리로 체계적으로 창조된 문자로서 그 활용성과 과학적 완성도 면에서 세계 최고라 평가받고 있어요. 인류가 사용하는 문자가 진화할수록 한글이 최상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다시 한글의 우수성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재미있는 예시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기 일상과 감정을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평균 나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각 나라에서 쓰는 문자의 난이도에 따라 이 시기는 크게 달라지는데 그리스와 로마 문자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무렵이 되어야 일상 표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본은 한자와 가나 문자를 모두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더 늦어져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중국은 복잡한 한자의 영향으로 중학교 3학년쯤이 되어야 어느 정도 일상 표현이 가능한 수준에 이른다고 하지요. 이에 비해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심지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나이에도 자신이 원하는 말을 글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한글은 그만큼 학습하기 쉽고 접근성이 뛰어나죠. 어린아이들조차도 짧은 시간 내에 일상적인 표현을 한글로 적어낼 수 있으니 이는 문자로 감정을 표현하는 기회를 일찍부터 제공해주는 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으며 그 감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언어는 이러한 표현의 도구로서 필수적이며 이를 문자로 기록할 수 있을 때 그 표현의 깊이와 지속성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문자 체계에 따라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얻기까지의 난이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리스와 로마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발음과 철자, 규칙을 배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본 학생들 역시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의 세 가지 문자를 모두 익혀야 하므로 시간이 갈수록 학습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로 인해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글을 배우는 시기가 늦어지고 한자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젊은 층이 많아지면서 글을 배우려는 의욕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해요. 일본 정부조차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일본의 복잡한 문자가 자리 잡고 있는 문화에서 학습 의욕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한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불리던 중국 역시 문자 교육에 있어서 상당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어요. 중국의 문맹률은 대략 50%에 달한다고 하며 이는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른 것이지만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중국에서는 약 3만 개가 넘는 한자가 존재하며 일상적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데에는 최소 3,000자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자 학습의 방대함은 보통의 학습 부담을 넘어서는 수준이며 단순히 한자 모양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뜻과 발음 의미를 하나하나 숙지해야 하니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도 이러한 한자의 복잡성으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한자 교육의 방식을 개선하고 문자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자를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찾는 일이 그리 쉬운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문자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자의 한계를 인지하고 그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19세기 말 청나라 시기에 문맹률이 무려 90%에 달했을 때 많은 중국 지식인들은 한자의 복잡함이 문맹을 조장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었죠. 이로 인해 한자는 불멸해야 하고 중국 필수의 언어로 남을 필요는 없다는 주장과 함께 한자 폐지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어요. 특히 학문적 진보와 함께 경제적 성장까지 이루기 위해 문맹률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었기에 일부 지식인들은 더 쉽고 접근성 높은 문자로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나 이 운동이 사회적 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마오쩌둥은 한자의 대대적인 간소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어요. 이른바 간체자가 도입된 것입니다. 기존의 복잡한 번체자를 보다 단순화한 간체자는 1950년대에 중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간체자는 문자의 간결성을 높여 문맹률을 줄이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수천 자의 글자를 외워야 한다는 한자의 본질적인 난이도는 여전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문맹률은 어떨까요? 제 조국에 대해 자랑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국의 문맹률은 놀랍게도 0.5%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에서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한국인으로서 허세를 부리거나 애국심에 젖어 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길을 지나다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글을 읽어보라고 부탁하면 대부분이 능숙하게 글을 읽어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노숙자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조차도 대부분 글을 읽을 줄 아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한글이 그만큼 배우기 쉽고 접근 가능한 문자라는 점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글을 사용한 교육 덕분에 거의 전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르나 전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이처럼 낮은 국가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복잡한 문자 구조로 인해 점차 젊은 층의 문맹률이 늘어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일본어에서 음을 표기할 수 있는 가지수가 약 400개, 중국의 한자는 약 500개의 소리를 표기할 수 있지만 한글은 무려 1만 2천 개 이상의 소리를 조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글이 음소 문자로서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구조는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일본의 디자인 연구자 노마 히데키는
한글 자형의 과학적 조형성과 예술성을 극찬하며 한글이야말로 세계적인 보물이라 평가했어요. 또한 세계 언어 연구의 권위로 알려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한글을 연구한 결과 모든 문자 중에서 합리성과 과학성 독창성에서 한글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어요.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유네스코에서 2,900종 이상의 언어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다양한 문자 체계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문자는 바로 한글이었어요. 유네스코는 현재도 문맹 퇴치에 기여한 우수한 인물과 단체에 세종대왕 문해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이는 한글이 교육과 문화적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한글이야말로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SNS 플랫폼인 트위터는 140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제한 속에서도 한글은 그 압축성 덕분에 매우 효율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 유터마로를 한글로 내일 바라고 표현할 수 있고 심지어 더 짧게 낼바 두 글자만으로도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죠. 한글은 단순히 글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글자로 최대한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서 최적화된 문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도 입력 속도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한자 입력 방법과 비교해 볼 때 한글의 장점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중국어 입력 방식에는 한어병음 입력과 필자형 입력 두 가지가 있어요. 한어병음 입력은 한자의 발음을 영어 알파벳으로 입력한 뒤 이를 한자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는 단어마다 발음을 입력하고 변환된 한자 중에서 선택해야 하므로 직관적이지 않고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필자형 입력은 한자의 구조를 5개 무리로 나눠 기억한 후 자판을 5번 이상 눌러 글자를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빠르긴 하지만 배우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어요. 반면 한글은 초성과 중성, 종성을 순차적으로 입력하면 바로 문자가 완성되므로 입력 방식이 간단하고 직관적이에요. 디지털 기기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속도가 빠르다는 것 이상으로 사용자 경험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요소입니다. 한글의 디지털 친화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모티콘과 결합해도 한글은 뛰어난 조화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하트해요 라고 표현하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해요 라는 뜻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러한 표현의 유연성은 한글이 감정을 전달하고 소통하는데 탁월한 도구임을 증명합니다. 소리나 의성어, 의태어 표현에 있어서도 한글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요. 예를 들어 찰랑찰랑, 철철, 쏴, 찔금찔금과 같은 표현들은 한국어 고유의 소리와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문자 체계에서 쉽게 구현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유튜브나 트위터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먹방, 갑질과 같은 한글 단어들이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쓰이면서 한글은 그 관심과 흥미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어요. 이러한 트렌드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에 머물지 않고 문화와 표현의 매개체로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언어학자들은 한글이 문자 구성과 전달 효율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글은 영어보다 3배, 중국어보다 8배, 일본어보다 5배나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한글의 구조가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 친화적인 특성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국제대회에서도 확연히 드러난 바 있어요. 세계 문자를 평가하는 이른바 문자 올림픽이라 불리는 대회에서 한글이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대회는 세계의 여러 문자를 두고 그 기원과 구조, 문자의 결합 능력, 사용 편의성, 응용 및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자리였는데 2009년 서울에서 첫 대회가 열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이후 2012년에는 태국 방콕에서 두 번째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자국의 고유 문자를 가진 27개국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어요. 2009년 서울 대회에서는 자국 문자를 창조하여 사용하는 국가 중 16개국이 참여했으며
한글이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두 번째 대회에서도 한글은 1위를 차지해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다시금 입증했죠. 당시 대회의 평가 기준은 문자의 기원, 구조적 완성도, 글자 수와 결합 능력, 발전 가능성 등으로 미국, 수단, 스리랑카, 태국, 포르투갈 등 6개국의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심사했어요. 한글이 연속으로 최고 평가를 받은 것은 각국 학자들이 한글을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회 대회에서 한글에 이어 2위와 3위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문자가 차지했고 2회 대회에서는 인도 텔루구어와 영어 알파벳이 뒤를 이었어요. 유럽에서 널리 쓰이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문자, 세계 공용어로 불리는 영어의 알파벳, 인도의 주요 문자 체계까지 모두 한글의 뒤에 위치하게 된 것이죠. 이는 한글이 얼마나 독보적이며 한국인이 이 문자를 일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큰 문화적 혜택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글이 이렇게 독보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문자 구조의 탁월함 때문입니다. 한글은 자체가 발음 기호로서 인간이 발음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모음이 이, 아이, 오, 유로 총 5개에 불과하지만 한글은 기본 모음이 10개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복모음을 조합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영어 알파벳이 표현할 수 있는 소리수는 수백 개에 그치는 반면 한글의 24자는 1000개가 넘는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히 발음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모든 소리 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문자의 확장성과 융통성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한글의 위대함을 극찬한 사례는 비단 한국 내부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1966년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시카고대 교수인 제임스 맥콜리는 미국 언어학회 기관지 랭귀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했어요. 그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위대한 문자라고 선언하며 한글을 신이 인류에게 내린 가장 위대한 선물로 표현했어요. 또한 맥콜리는 한글은 궁극적으로 인류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자리매김될 것이라며 한글이 단순히 한국인을 위한 글자를 넘어 전 세계 언어학계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독보적인 문자임을 강조했어요. 이 말들이 단순히 한국인의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저명한 교수가 공적으로 발표한 견해라는 점에서 더욱 객관적입니다. 이는 한글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실용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어요. 맥콜리 교수의 의견은 이후로도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한글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게 했어요. 한글의 우수성은 학습 난이도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많은 학생들은 대개 일주일 만에 한글을 배우고 이 독특한 글자를 이용해 비밀 편지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독일어 발음을 한글로 적어 서로 주고받는 이 경험은 한글의 간편함과 직관성이 유럽에서도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독일의 학생들이 한국어는 어렵지만 한글은 배우기 쉽고 매력적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런 일화는 한글이 글자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빠르게 언어의 기초를 다지게 해줄 수 있는 효율적인 문자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내린 한글에 대한 정의는 간단하면서도 그 의미가 큽니다. 한글은 발성기관의 모양을 바탕으로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최초의 문자로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간단한 조합으로 만들 수 있어 몇 시간만 공부해도 모든 기본 글자를 익히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20여 개의 글자로 구성된 한글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도 입력이 매우 간편하며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는 문자인 셈입니다. 유네스코에서도 한글의 이러한 특성을 높이 평가해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을 제정하여 전 세계의 문맹 퇴치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하고 있어요. 한글이 창제된 지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문맹률을 낮추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자라는 것은 한국인으로서도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또한 한글의 창제는 정확한 발명 연도와 발명자가 명확히 밝혀진 드문 예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이후 한국의 문자로 자리 잡으며 지금까지도 한국인들의 일상 속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전 세계 대부분의 문자가 기원과 발명자가 불분명한 것에 비하면 한글의 탄생 배경과 철학이 명확하게 전해지는 것은 그 자체로도 역사적 가치가 큽니다. 한국인들은 한글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그 소중함과 대단함을 당연하게 느낄지도 모르지만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가치를 논하며 한글날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한글을 창조하신 세종대왕의 업적에 다시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한글은 자국의 문자로서가 아니라 인류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자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문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5세기 조선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글을 깨우친다는 것은 당시 상황과는 거리가 멀었던 일이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 몰랐고 글을 꼭 읽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오히려 글자를 읽고 쓴다는 것은 특정 계층에만 허용된 특권이었고 많은 통치자들은 글자를 대중에게 풀어주는 것이 정치적 위험을 수반한다고 여겼어요. 글자는 권력의 상징이자 지배계층이 지식을 독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세종대왕의 결정은 혁명적인 발상이었어요. 한글을 창제하고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 것은 세종대왕이 지닌 깊은 애민 정신과 그 시대를 초월한 민주적 통치 철학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 접근은 백성을 위한 통치자로서 세종대왕이 얼마나 앞서갔는지를 잘 나타내줍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 한글은 한국에서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에 기여했고 그로 인해 백성들은 자신의 의사를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인이 한글을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신의 축복을 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의 백성들이 오늘날 한국인이 된 우리에게 그 소중한 유산을 전해준 덕분입니다. 저는 이러한 자긍심과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도 한글 교육과 보급 사업에 더욱 헌신할 결심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교포로 살아가면서 저에게도 현실적인 경제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제는 제 뿌리를 세계에 더 널리 알리는 것이 제 사업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는 한글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고 한글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한국의 문화와 함께 한글의 위대함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한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외세의 압력과 도전을 수없이 받아왔고 그 땅의 크기 또한 크지 않지만 한글이라는 강력한 문화적 자산을 가진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항상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날 세계의 여러 언어와 문자가 공존하는 가운데 한글이 가진 체계성과 과학성은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자산이자 한국이 세계에 기여하는 큰 가치입니다. 앞으로도 한글의 위대함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